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무명님 미리 들어와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영구님도 반갑고요. 벌써 2월도 둘째 날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점심 드시고 이제 주말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기 시작하시는 시간이네요. 오늘도 깊이 있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지금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인천 검암동에서 호프집 운영하시는 최기선 씨 이야기입니다. 58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직장 생활 하시다가 50대 넘어서 호프집 차리신 사장님이세요. 하루에 13시간 동안 일하시고요. 일 끝나고도 설거지 하시고 어떤 때는 그 호프집 의자에 쓰러져서 그냥 주무실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분인데요. 어떻게 하다가 개인 파산까지 다다르게 됐을까요? 이분이 2017년, 그러니까 7년 전에 퇴직 때까지 모은 돈 다 털어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 담보로 2억 원을 대출을 받으셨는데요. 그 2억 원 중에서 8천만 원 권리금으로 이 호프집 넘겨받아서 운영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 적절하게 투자해서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처음에 계산으로는 월세, 재료비, 이자 비용 이런 것들 다 계산하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운영해 보니까 한 1,400만 원, 1,500만 원까지도 한 달에 매출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4,500만 원, 좀 안 돼도 3,4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겠지 하면서 운영을 하신 거고 근근히 또 생활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왔죠. 그리고 정부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손님은 또 끊겼고요. 매출도 끊겼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분이 50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두 분이 대학을 입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50대이시니까 또 노모가 79 되셨을 때 쓰러지셨습니다. 그냥 살짝 넘어지신 줄 알았는데 고관절이 다치셔서 병원에 들어 누우시게 됐어요. 그리고 장모님 경증 치매에 걸리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학비도 내야 되죠. 치료비도 들어가죠. 돌봐야 되죠. 호프집도 운영해야 되는데 계속 적자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에서 저금리로 소상공인 대출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때 정부에서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 지원한다고 여러 가지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을 때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빚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빚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아주 많이 지난 시간도 아닌데 금리가 슬슬 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3%대로 받았던 대출이 이자가 7%까지 오르고 한 달에 200만 원 안 되던 이자 부담이 5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견딜 수가 없게 되고 빚을 못 갚게 되니까 결국은 3억 원 주고 산 아파트 차압이 들어오고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개인 파산 신청을 하시게 된 거죠. 최기선 씨는 이번에 파산 면책 결정이 혹시 나오면 호프집은 접으시고 택배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50대 가장이고 아이들 부모님 여전히 부양하셔야 되니까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최기선 씨는 사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최 씨가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금 1년 전에 2배에 육박하는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기선 씨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작년에 경매에 넘어간 주택이 재작년에 1.5배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하고 노부모님이 같이 모시는 이 다중돌봄 해야 되는 가족, 이런 가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지 않은 20대, 30대, 40대 3명 중에서 2명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의 상황은 대한민국 직장인 누군가 언젠가는 이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290만 명 신용대사면을 발표를 했습니다. 빚을 갚으면 기록을 지워주겠다. 연체 기록 지워서 다시 대출 받을 수 있겠다고 한 정책인데요. 이런 정책이 최 씨 같은 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사실 빚을 탕감해주거나 소득을 일정 기간 보장을 해주거나 이런 파격적 정책이라야 그나마 좀 생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재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또 정부 재정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들이닥쳤고 정부에서 영업 제한을 강행하는 바람에 영업을 덜하게 됐고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해서 빚을 얻었는데 저금리로 얻은 빚이 이자가 불어났고
이래서 파산을 한 분들에게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우리 정치가 또 이 정부가 꼭 해결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 해결하는데 시민들이 같이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책과 정치 분석을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능력을 겸비한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모셔서요, 다가오는 총선에서 짚어봐야 될 정책 이슈, 경제 이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혜영 전 국회의원, 현재는 비영리단체인 웰다잉 문화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원 대표님 모셔서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웰다잉이 잘 돌아가신다는 뜻인데, 사실 얼마 전에 우리 다뤘던 LG 일가의 유언장 때문에 생긴 이 다툼부터 시작해서 일반 가정까지 유언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원 대표님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병천 소장님 바로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서 저는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 내셨을 때 네. 그 전부터 최 소장님 명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 네. 그 책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이 추천을 하셨잖아요. 근데 문 전 대통령이 책방도 내시고 책에 관심이 많아서 네. 책 추천하는 건 많이 봤는데 네. 반박하면서 추천하신 건 또 처음 봤어요. 내용은 하나도 동의 안 하는데 참 좋은 책이다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예. 화제가 됐던 책이죠.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책도 새로 내셨고 어떤 예, 예. 책을 내셨는지요? 지난번에 냈던 좋은 불평등이란 책은 진보가 좀 더 이제 유능한 진보로 거듭날 필요가 있는데 좀 경제학적으로 이러저런 부족한 점들, 문제점들 그거를 좀 이제 지적하려고 썼던 책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좀 약간 이제 불평등을 둘러싼 진보 쪽 경제학계의 논의가 가지는 좀 부족함, 아쉬움 이런 거였고요. 이번에 쓴 책은 여기 이제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네. 이제 이거는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잡은 게 87년 민주화 이후에 딱 두 번 있어요. 네. 그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한번 행정부와 입법부를 과반으로 잡은 적이 있고, 네. 2020년 때 행정부와 입법부를 잡은 적이 있는데, 재밌게도 그때가 또 진보한테 가장 유리한 국민적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럼 반드시 5년 안에 정권을 뺏겨요. 두 번 다. 근데 그게 저는 이제 한마디로 뭐 약간 한동훈 씨랑은 좀 다른 맥락에서 우리 안에 뭔가 운동권 정치학이 작동하고 있다. 우리의 어떤 좀 약간 낡은 세계관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유능한 진보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이 뭔지를 좀 차분히 정리하고 했는데, 지금 나온 지는 이제 막 나왔는데요. 몇몇 분들이 보셨는데 반응은 되게 아직 홍보는 좀 덜 됐지만 본분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다 좋은 편입니다. 매우 재밌고 가독성도 좋고 잘 읽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읽고 하면 이기는 건가요? 네,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은 지난번 책은 온전히 옳고 그름에 관한 책이었고, 네네네. 경제학적으로 뭐가 옳으냐. 이 책은 책 한 권 전체가 뭐가 지고 뭐가 이기는지, 그래서 완전 유불리에 관한 책입니다, 실제로도. 네. 지난번에는 뭐 그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네, 정부 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반박하시기도 하고 네네. 그랬던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좀 뭐 이번에 이제 대략 약간 어떤 내용이 몇 개, 그냥 목차를 보면은 이 책의 컨셉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뭐 그 중에 몇 개만 딱 말씀드리면, 일부 제목이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면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준다. 그래서 진보가 너무 진보여서 보수의 선거 당선을 도와주고, 보수 쪽 분들도 진보의 당선을 여러 번 도와준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수 쪽 분들도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무상급식을 반대해줘가지고 민주당 쪽에 대승을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된 뭐 이제 김상곤 시장 그쪽 박원순, 김상곤 이런 분들이 이제 네네. 그리고 2부 제목은 예를 들어서 종부세는 정권 교체 촉진세였다. 그 지난 이제 2020년 총선은 민주당이 서울에서 압승을 했는데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초토화돼요. 그래서 종부세는 정권 교체 촉진세였자 동시에 민주당 입장에서 한강벨트 초토화세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과도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도표 그래프, 그다음에 미국 보유세와 한국 보유세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이제 약간
정치와 정책을 연결해서 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 전체가. 아, 그렇군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하셨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보좌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민주당하고 가까운 쪽에서 정책을 계속 펼치셨는데, 그렇지만 또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또 책을 내시고. 이제 누구나 그러신 이제 거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을 텐데, 한 뭐 55%의 물이 차 있고 45%가 비어 있으면 55%의 물이 차 있는 걸 긍정적으로 보는 건 그거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물을 좀 맛있게 먹으려면 45%의 비어 있는 부분을 좀 짚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네. 분이니까 한번 지금 총선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최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네. 지금 총선 2달 남았잖아요. 네. 근데 뭐 전통적으로 총선이 그렇게 정책 논쟁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네. 지금까지 관전하시면 어떠세요?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 뭔가 좋은 정책이 나와서 국민들 좀 삶이 나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우리 질문 중에 이제 총선에서 정책이 왜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답변을 하고, 다른 데서 물어보면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을 해요.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거는 좀 이제 두 가지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책이 중요한 걸 먼저 그냥 좀 짚어드리면,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을 통해서 각 정당이 지향하는 사회, 어떤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이제 정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책을 좀 보는 게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이 당은 앞으로, 지금 당장이 그렇든 아니면 앞으로 방향이 그렇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어떤 그 정당의 가치 지향, 책임성,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정책인데요. 또 한편으로 정책이 좀 총선 시기에 좀 덜 중요할 수 있는 게,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압승을 한다 그래서 대통령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대통령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하시는 분이 일정한 정도의 이제 어떤 그 인사권과 그 거대한 행정 조직을 갖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 그래서 총선은, 그러니까 대선과 총선의 가장 큰 차이는, 대선은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선거가 대선이고, 총선은 대통령을 바꿀 수 없는 선거가 총선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아주 큰 변화는 좀 어렵고, 어떤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견제할 거냐, 지원할 거냐, 그리고 전체 총선을 누가 진두지휘하냐. 근데 대선은 진두지휘하는 사람과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결부돼 있는 게 대선이고, 왜냐면 대통령 되려고 하는 선거니까. 근데 총선은 이제 어차피 대통령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뭐 각 당 대표라든가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에 따라서 이제 해서 실제로는 리더와 공천 문제가 한 7, 80% 정도 중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책 공약은 많으면 한 20, 30%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계속 정책을 발표하고, 네. 이재명 대표도 발표를 하고 있고, 뭐 이준석 대표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그 정책들이 좀 이렇게 들여다볼 만한 이 여지가 있는 정책들이 있나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 정책이라는 걸 도대체 왜 발표하고, 각 정당은 그 공약이라는 걸 왜 발표할까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교과서적으로 좋게 해석하면,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저희는 나라를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우리가 공약이란 말 자체가 그렇지만 국민과의 약속이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이제 그 공약 또는 정책을 발표한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이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만, 기업이 열심히 하는 그 기업 자체의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업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 어떤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윤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 교과서라는 게 이제 기업은 이윤 국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당 및 어떤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는 이유는 마치 기업이 이윤 국대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당선 극대화 또는 득표율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동시에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최근 얘기하는 정책의 대부분은 약간 속성상 선심성 정책들이 많은데, 선심성 정책 또는 뭐 이제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겠다 하는데 재원 마련 방안은 없는 게 많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좀
이게 실제로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 갸우뚱한 게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관심과 신뢰를 좀 얻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효과를 잘 못 누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조금 허무해지긴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선거에 누가 이기는지는 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이 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내 인생에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사람이 당선돼서 무슨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뭐, 우리 집 앞에 도로가 생기는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이 복지가 강화된 나라가 되는지 뭐 혁신적인 나라가 되는지 이런 게 나한테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정당들이 그 내용을 이야기는 그러면 좀 하고 있나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가 이제 좀 이번에 국민의힘 공약과 민주당 공약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공약을 좀 한번 쭉 정리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좀 이제 네네네. 한번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거를 이게 이제 우리 이원재 교수님도 잘 모를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약간 관심을 좀 덜 받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건데요. 일단 국민의힘 공약을 그냥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요. 하나는 저출생 문제, 저출산, 저출생 이런 문제 관련해서 아빠 출산 휴가를 1개월을 의무적으로 주겠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현행은 150만 원인데 21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그다음에 이게 1호 공약이었고요. 2호 공약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연간 100만 원을 바우처를 주고 늘봄 학교를 단계적으로 무상 전환하고 바우처를 한 5조 원 정도로 이제 그 규모로 활용하겠다. 이제 사용하겠다. 3호 공약은 예전에 우리 재형저축이라 그랬죠. 재산 형성 저축.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서 재형저축을 부활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라고 불리는 거를 비과소 한도를 늘리겠다. 그다음에 4호 공약이 며칠 전에 했던 이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 게 청년 주택 드림 관련돼서 이제 청약 통장 이런 것들이고 민주당 공약도 좀 이제 정리해 봤는데요. 민주당 공약은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하겠다. 이제 요양병원은 지금 이제 어르신들 우리나라 고령화, 초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많은데 그런 이제 요양병원을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급여를 좀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2호 공약은 민주당의 2호 공약인데요.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 원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겠고 그리고 또 아이가 첫째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전환하고 아이가 둘째인 경우는 원금의 절반을 탕감하고 아이가 셋째인 경우는 원금 전액 탕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셋째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지급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매우 좀 파격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 빌려줬다가 신혼부부한테 1억 원 빌려줬다가 맞습니다. 나중에 셋째 아이까지 나오면 안 갚아도 되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둘째까지 나면 절반만 갚기로 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자녀 한 명당 총 1억 원 지급 이런 내용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24평, 3명인 경우는 33평 등등의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주겠다. 그다음에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고 4호 공약은 이제 국민의힘이 비슷하게 도시 구간철도를 지하화하겠다. 이런 공약들이고요. 요게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냈던 공약이고 이제 개혁신당 얘기는 이제 좀 이후에 나오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좀 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인가요? 또 현실화 될 것 같은 정책들인가요? 물론 이제 이 중에서 일부분은 현실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국회의 여소야대, 그다음에 여대 야소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일부는 했는데 큰 정책들이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정책들은 재원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동안 뭔가 하기 어려워서 못했던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컨대 국민의힘 정책 중에서 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육아휴직을 인상할 경우는 재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금 며칠간 가장 크게 이슈화된 게 철도 지하화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 철도 지하화 문제는 산출에 따라 좀 다른데 50조 원에서 100조 원 정도 가까이를 지금 추산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냈고 민주당도 지하화 공약을 냈는데 그 재원 마련 방안은 양당이 아직 좀 분명하지 않고 민자에서 유치하겠다 정도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갸우뚱하는 전문가 의견이 좀 약간 압도적 다수인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 철도 지하화가 뜨거우니까 좀 네. 여쭤볼게요. 조금 자세히 여쭤볼게요. 네네.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죄송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공약도 했고 작년에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또 발표도 했어요. 주로 네. 서울 지하철 1호선이죠. 네. 경부선 라인 쪽에 있는 서울 지하선 1호선을 지하화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군데 발표를 또 했더라고요. 그것도 45조 정도 든다고 또 추산해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었고. 네. 근데 아직 시작은 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도 뭐 수원에 가서 네. 수원 철도 지하화 발표했는데 또 민주당에서 더 크게 지금 여러 도시의 철도 지하화하는 걸 발표를 해서 그것도 한 80조 든다고 그러고 이게 네. 겹치는 게 많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합쳐보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잠시 화면을 한번 띄워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2024년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게, 이제 그 1월 31일 날 그 기사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화면 중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거고, 왼쪽에 있는 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2022년 1월 달에 발표한 건데요. 사실상 공약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2024년 1월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공약은 실제로는 2022년 1월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발표했던 공약을 대선 공약을 총선 공약도 다시 발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2년 정도 지금 지났는데 그 사이에 진행된 거는 별다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과하게 말하면 지난 2년 동안 좀 이제 뭐를 했는지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또 다음 대선 때 이런 걸 또 발표하실 건지 네. 그런 좀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공약들은 수도권, 부산, 대전, 대구, 호남 거의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분야의 그 지하화를 동시에 다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특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에 가서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왜 수원이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가 수도권으로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원 자체가 현재는 5개 선거구가 전부 다 민주당이에요. 현재 다 민주당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를 뭔가 최소한 1개, 2개, 3개 정도를 탈환을 해야지만 그 경기도에서 어떤 뭐랄까 이렇게 완전히 완패에 가까운 거를 좀 만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수원 가서 이런 걸 발표한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뭐 100조 원 넘게 든다 이런 숫자도 초현실적이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해서 뭐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또 얹어가지고 더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약간 네. 허수가 많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사실은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체감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좀 추가하면은 혹시 지금 이제 우리 이원주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철도 뭐 지하철 이런 걸 지하화해서 가장 좀 박수받았던 사례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시지 않으세요? 지하화에서 지하화? 그게 이제 연남동에 있죠. 경의선 연트럴파크. 맞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경의선 우리 이제 그 경의선을 아마 그러니까 이제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은 예전을 기억하고 이제 좀 젊은 분들은 좀 덜 기억하실 텐데요. 연남동에 원래 이제 지상으로 쭉 이제 어떤 이제 판문점까지 가는 철도가 있었죠. 근데 그쪽이 다 지하화 해가지고 우리 특히 이제 홍대 인근에 있는 연남동. 그래서 그 연남동에 있는 그 공원지대를 이제 그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이제 빗대어서 연트럴 파크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핫 플레이스가 됐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기차 타고 대학 때 MT 가던 맞습니다. 그 기차 없애고 그게 네. 지하로 들어가고 네. 거기가 이제 파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주변 상권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엄청 거기 핫해요. 주변 상권이 다 뭐냐면 술 먹는 상권이고 차 마시고 상권이고 이제 식당 상권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넓게 보면은 어떤 이제 식사와 관련된 그 이제 먹는 거와 관련된 상권인데 그래서 그 경험이 워낙 좀 호의적인 경험이어서 연트럴 파크 경험이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철도 지하화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회의를 좀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 그게 상업적으로 가능한 거야? 거기 뭘 만들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적으면 40조, 많으면 100조 가까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민자를 유치할 때 그러면 그 민자에 동의하는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부 세금으로 하자는 안은 전부가 다 아니고 그렇죠. 양쪽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해서 만들게 하자. 그렇죠. 뭔가를. 그러면 민간 자본 입장에서 들어오는 그 기업 입장에서 투자회사 입장에서 40조 내지 100조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약간 술 팔고 뭐 내지는 뭐 이렇게 뭐 차 마시는 아메리카노 팔아가지고 과연 100조를 거둘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어떤 그 100조를 걷어내기가 어려운 이게서 이게 이제 어떤 상업적인 그 수지 타산 문제가 좀 불투명하다는 게 실은 이 문제의 어려움 중에 하나인 거죠. 아니 그리고 전국을 지금 연트럴 파크처럼 만들려는 생각인 건데 그거는 좀 이제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트럴 파크가 특히 되는 거는 홍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100조 원이 있으면은 네. 그 연트럴파크 만든다고 해서 뭔가 이 교통수단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하철이 있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기차를 지하로 내리는 건데 네. 100조 원이 있으면은 지금 뭐 지하철 없어가지고 불편한 데가 엄청 많은데 네. 지하철을 더 놓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하철도 하고 지금 뭐 GTX도 엄청 늦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뭐 등등 이런 거를 최대한 좀 그 출퇴근이 먼데 그다음에 이제 그 지하철 차량이 부족한 거 이런 거 등등을 대중교통 지원 예산으로 대폭 늘려가지고 뭔가 실제로 국민들의 좀 어떤 삶의 효능감, 삶의 어떤 질, 그다음에 이제 출퇴근의 그 짜증도 그런 거를 좀 낮추는 거에 이거의 한 절반의 정도만 예산을 써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평가시네요. 양당에서 내놓은 거 전부 다.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우리가 향후 2027년 대선이 있고 2028년 총선이 있는데 우리가 그 반복되는 총선 및 대선마다 이 공약을 접하게 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진도를 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향후 좀 가장 비극적인 거는 향후 20년간 이 공약을 우리는 계속 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은 이런 이 철도 지하화도 뭐 약간 화제가 되긴 했지만 네. 이 거대 양당에서 이렇게 내놔도 크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데 네.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서 네. 내놓은 이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도 몇 번 맞습니다. 다뤘는데요. 그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참 재밌는 건데요. 저는 이제 정책 일선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정책을 하는 사람인데요. 정책과 학문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해요. 제가 생각에는. 학문은 어떤 논리적 정합성, 그래서 뭔가 재원은 어떻고 이런 거는 이거대로 갖춰야 되지만 정책은 그것만 있어는 안 되고 정책은 좀 어떤 요건까지가 필요하냐면 국민들에게 이슈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슈가 되지 않는 정책이 그러니까 이슈가 되지 않는 정책과 이슈가 되는 정책이 있는데 그게 뭐가 다르냐에 대한 문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원재 교수님은 이슈가 되는 정책과 이슈가 안 되는 정책의 혹시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이점이요? 글쎄요. 사람들이 좀 논쟁을 하게 되는 주제, 이해관계 엇갈리는 주제가 좀 이슈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네, 생각도 제가 보기에는 드는데. 이슈가 되는 정책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슈가 되기 위한 제가 보기에는 엄청 중요한 그 첫 번째 요건 같은 거 가까운 거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모두가 찬성하는 정책은 이슈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야. 네네네. 왜냐하면 만장일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논의하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되기 위한 정책은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정책은 이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는 정책들은 실현 가능성에서 갸우뚱한 측면이 있으나 그냥 또 그러려니 하는 정책인데 국민들이 어떤 집단이 반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현 가능성에 회의감이 드는 거지.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이 하는 정책은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이 지하철 무임승차만 발표한 것도 아니에요.
예컨대 방송법을 개정하겠다. 그런 정책도 발표했고요. 그렇죠. 방민방지법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지금 그 정권을 잡으면 다 이제 정권의 우호적인 사람을 좀 내리꽂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그런 거를 좀 가로막겠다 한 것도 있고, 거점 도시별로 책임 교육학교를 만들겠다는 것도 있는데, 요런 거는 이준석 개혁신당이 발표한 것도 별로 이슈가 안 됐어요. 그런데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 등등은 여성인 경우에도 병역을 의무한 경우에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군필자만 공무원 시험 보게 하겠다 그거였던 거죠. 그렇죠. 네. 군필자만 공무원 시험을 자격을 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아직은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한 건 아니고 네네네. 좀 몇 가지에 국한된 공무원을 얘기한 건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반대하겠어요? 누가 좀 불쾌할 수 있겠어요? 여성들이 그렇죠. 굉장히 젊은 여성들 안 좋을 입장에서는 것 같습니다. 야 나는 공무원 시험 보려는 거지. 나는 군인 되려는 게 아닌데. 그러면은 그 예컨대 검사는 반드시 뭐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든가. 이거를 여성 검사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대기업을 취업하려는 사람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냐 등등. 이거는 이제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쁘게 보는 분들은 갈라치기라고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나쁘게 보든 좋게 보든 아무튼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인 셈입니다. 네네네. 다들 의견을 내는 거죠. 그 정책들의 정합성이나 현실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평가한 거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의 소지가 실제로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을 한편으로는 갈라치기라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좀 이제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좀 실제로는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요를 좀 먼저 좀 알려드리면, 우리나라가 올해가 2024년, 이거 이제 내년이 2025년이 되는데요. 올해 또는 내년에 전체 국민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이 20%가 돼요. 그거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표현하거든요. 7%를 고령화 사회, 14%를 고령 사회, 20%를 초고령 사회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빠르면 올해 아니면 이제 내년은 확실시 이제 그래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그러면 전체 인구의 20%란 얘기는 성인 인구로 치면 거의 한 30% 이상을 돌파한다고 봐야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성인 인구의 3분의 1이 지하철을 무료로 사용하는 거는 바람직한 거냐. 그래서 이제 어떤 지하철 적자, 지금 이제 8천억, 9천억 정도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그 개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도 이제 초기에는 좀 약간 비판적인 입장이 좀 더 많았었는데, 일단은 노인분들한테 유료로 하고 대신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월 10,000원이 되는 거죠. 네. 월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는 청소년과 동일하게 할인율을 적용하는 약 40% 정도 할인을 하겠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기에 소요 비용이 약 1조 2천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건데, 차이점은 수도권이 아닌 어르신들, 우리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지하철이 되게 발달해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서울에는 950만이 살고 수도권 전체로는 2,500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사실상 광역 단위 수도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 9호선까지도 있고 막 별의별 선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 지하철이 전 세계 3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최고의 어떤 품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역에 사시는 분들,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또는 이제 아예 지방인 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에게도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한 12만 원, 연간 12만 원 규모로.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어르신 입장에서는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자세하게 좀 다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좀 뭔가 이게 이제 12만 원이 적당한지는 제가 보기엔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뭔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함을 유지하고 우울증에 좀 덜 빠지고 치매도 덜 빠지고 이 자체가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르신의 문제는 반드시 이제 좀 청소년과 다르게 이거를 무조건 돈 받는 게 무조건 바람직하냐. 이거는 이제 좀 실제로 찬반의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립이시네요. 약간 긍정.
네. 약간 이제 그쵸. 약간 약간 긍정. 긍정, 뭐 약간 긍정에 가까운 중립 네. 이 정도의 보완하면 입장입니다. 좋겠다. 네, 그래서 연간 12만 원이 좋습니다. 적절한지는 좀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네, 좋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정책 지금 좀 총선 정책 살펴봤고요. 혹시 네. 정의당이나 뭐 다른 정당의 총선 정책 중에 눈에 띄는 거 있나요? 간략하게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좀 네. 이제 예.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네, 지금 새 정당의 이번 총선의 정책을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네. 일단 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그렇게 논쟁이 되지도 않으면서 현실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좀 박하게 평가해 주셨고 개혁신당 정책은 좀 논쟁적이고 논란을 만든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에서 일단 성공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성공적이다 그렇게 예.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까지 듣고 오늘은 네.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원혜영 웰다잉 문화운동본부 공동대표님 모시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원혜영 의원님으로 더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5선 의원이시고 국회 부의장 하셨는데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4년 전 20대 국회를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고 웰다잉 문화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웰다잉 문화운동이라는 게 천만 노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노인들이 당당하게 내 삶의 마무리를 내 책임하여 하자. 내가 결정하고 실천하자.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써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 네. 오늘 주제인 유언장을 써서 내가 평생 땀 흘려서 모은 귀한 재산을 내 뜻대로 잘 정리하는 것. 이런 일들이 웰다잉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웰빙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그렇죠? 조금 더 잘 살자는 의미에서 웰빙 그러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칭된 의미에서 대칭이 아니라 완성되는 의미죠. 셰익스피어 연극에도 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네네네. 연극이 있죠. 세상 일이 다 그렇죠. 끝이 안 좋은데 누구도 그 과정이 좋고 시작이 좋았다고 좋다 이렇게 평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웰다잉이 요즘 중요해진 게 옛날에는 나이 들어서 늙어갈 기회가 거의 없이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얼른 돌아가셨어요. 네. 또 죽음이라는 게 단순한 겁니다. 노안으로 별세해요. 네. 그냥 무슨 병이다, 암이다, 치매다 이런 거 가지고 오래 고생 안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내가 이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병원이 결정하고 자식들이 갖고 싸웁니다. 우리 어머니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세요. 인공호흡, 심폐소생, 투석 다 해주세요. 이러고 또 다른 자식은 어머니 이런 거 원치 않았다. 또 얼마나 고생하실까.
그러고 얘기를 하면은 싸움이 됩니다. 오빠는 그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돈 따지고 그러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가족의 우애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또 장례도 그래요. 옛날에 돌아가시면 마을의 관습대로 그대로 장례를 치르면 됐는데 지금은 장례가 극도의 상업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백만 원짜리 관 쓰고 수의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내가 미리 결정해 놓으면 자식들이 싸울 일이 없고 부담을 안 갖게 되겠죠. 특히나 유언장이 그렇습니다. 좀 한 해에 100조가 넘는 유산이 상속이 되는데 네, 이 상속을 내 뜻대로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결국 법원이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내 재산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웰다잉이 내 삶을 아름답게 또 당당하게 마무리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웰다잉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동참하고 계십니다. 유언장 작성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뭐 새롭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많은 분들이 작성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성인의 56%가 유언장을 쓴다는데요. 오래된 전통이고 문화죠. 그러니까 남들 다 쓰니까 나도 당연히 쓰는 거고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다 안 쓰니까 쓸 생각도 못하고 막상 쓸래니까 쭈삣쭈삣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보관 문제도 복잡하고 에라이 나중에 하지 이러다가 이제 결국 덜컥 쓰러지면 가족들을 싸울 일이 많아지는 거가 되죠. 아니, 저희가 얼마 전에 다른 이슈이기도 해서 그런데요. 사실 저희는 경제방송이니까 LG그룹 얘기를 한번 다뤘었거든요. 근데 LG그룹에서 선대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또 이제 어떤 메모가 있는데 그게 유언장의 효력이 있다 없다 가지고 다투느라고 지금 가족끼리 막 송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제 지배권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흔히들 유언장 쓰시라 그러면은 아이고 나의 집 한 칸 있는데 뭘 쓰고 말고 할 게 있어요. 재벌들이나 돈 많은 분들이나 쓰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면 재벌들도 안 쓰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쓰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 정말 우리 사회가 품격 있는 사회가 되는 또 갈등과 다툼을 줄이는 데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또 그 경우에 두 가지 이슈 안 썼다는 것 또 정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자료가 나오니까 이게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있냐 없냐를 다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비슷한 게 또 최근에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에 자식들의 상속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했는데 이 유언이 효력이 있냐 없냐를 갖고 싸우는 거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 어머니가 치매 초기 단계에서 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자식은 이 유언이 당연히 적법한 거라고 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자식, 그러니까 소송을 건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치매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효력이 없다. 또 이런 거니까 유언장을 써도 맑은 정신으로 건강할 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유언장 쓰는 게 또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쓰고 장례 의향서 쓰는 게 안 죽을 걸 죽게 하거나 늦게 죽을 걸 빨리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언젠가 이루어질 일인데 다만 미리 준비함으로써 내 뜻대로 내 삶을 마무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 얘기죠. 그 미리라고 하면 그 언제쯤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까? 뭐 특별한 기준이 없는데 한번 쓸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그때인 것 같고요. 우리 현대 생활의 리듬으로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은퇴 시점. 은퇴라는 게 지금까지 내 삶을 한번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인데 그때 한번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언장은 마지막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땀 흘려 모은 내 재산을 어떻게 내 뜻대로 잘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이게 내 삶의 중간 결산서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랬을 때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새로운 이해와 목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만 연말에 한번 가게든 사업이든 내가 하든 직장인이든 한번 정리하면 훨씬 새해를 좀 더 짜임새 있게 또 목표 있게 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냥 뭐 뻔한 건데 뭘 정리해 그러면 그러다가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유언장,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작성 이런 것들은 내 삶을 한번 정리해 본다는 의미에서 내 남은 삶을 보다 뜻있게 책임감 있게 살 수 있는 그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전 연명 치료 의향서 작성, 그것도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유언장하고 같이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이 작업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웰다잉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한 10년 전에 국회에서 이게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장수시대가 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죽음과 삶의 경계가 불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나는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또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연명치료 안 하고 싶어.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네. 병원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소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일정하게는 병원의 영리 추구라는 것도 또 그 수익이 발생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연명 치료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그렇죠. 대한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이 연명 치료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면은 병원이 처벌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 그래서 명칭부터가 연명의료 결정법입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결정하는 법을 제정을 했고 그게 8년이 지나서 지금 200만 명이 넘게 나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 안 받겠다라고 상담하고 등록을 해서 국가가 관리해 줍니다. 이게 생명에 대한 내 결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하나 생명과 더불어 중요한 게 내가 평생 땀 흘려 힘들게 모은 재산. 네. 크든 작든 소중한 이 재산을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뜻대로 잘 정리하는 게 또 중요한 일이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를 중심 과제로 해서 웰다잉 운동이 다양하게 뭐 장기기증 운동, 장려문화 개성 운동, 뭐 유일하게 화장 운동은 이제 없어졌어요. 더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니까. 다들 화장을 하니까. 네, 그런 네네. 거죠. 근데 그 화장도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상갓집에 가서 상주한테 화장하냐고 못 물어봤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딱 하면 화장하느냐. 네. 이걸 깬 거거든요. 이게 네.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성경그룹, 지금 SK그룹의 창업자 최정현 회장께서 직접 유언으로 날 화장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실천을 하고 500억을 들여서 첨단 화장시설을 사회에 기부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화장이 이제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좀 이제는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좀 우리 사회의 지혜를 모으고 실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처럼 그러면 앞으로는 연명의료 의향도 모든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밝히는 것이 되면 좋겠다. 그런 사회가 될 거다. 그렇죠. 되도록 만들어야죠.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뭐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고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연명의료 문제도 생기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안락사에 대한 관심도 네, 많아지죠. 그 안락사에 대한 내용을 훑어보니까 안락사야말로 연명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1세기의 아젠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오레곤주라든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도 다 2000년도 직전 직후에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아마 이런 문제들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좀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돌아가시는 분들 중 외국에 가서 안락사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게 합법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뭐 다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어려운 건데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현재 연명의료에 대한 그 결정권이 좀 더 현실화되고 좀 그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게 호흡이 어려운 분에게 인공호흡기 끼는 건 안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요. 네. 그런데 영양을 강제로 급식, 인공영양 급식은 내가 그건 자연스럽지 않다. 자연의 섭리에 안 맞는다. 안 하겠다. 이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게 이런 콧줄 끼는 게 그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연의 섭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이 사그러 들어가면 호흡도 어렵고 물도 못 마시고 당연히 음식 섭취도 못 하게 되는데 그거는 강제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이 좀 현실화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이 안락사에 대한 어떤 과도한 관심이나 요구도 좀 더 이렇게 다듬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요, 의원님. 저희들이 이렇게 유언장을 이야기하거나 연명치료를 언급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가족 간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는 이제 아직은 저희 자녀 세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가서 유언장을 작성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 이게 내 재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이런 제일 좋은 오해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의향서 작성하세요. 장례의향서 작성하세요. 또 유언장 써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스스로 또 부부간에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생각 얘기해보고 경험이나 사례 얘기하면서 잘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크게는 이게 그 시간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유언장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전 세계 시민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극히 일부 지배층, 특권층 말고는 물러줄 재산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의 대물림이 수천 년 계속되는데 거기서 무슨 유언장을 쓰고 말고 합니까? 안 쓰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크든 작든 깨끗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노인이 되고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60년대, 70년대 경제성장의 시발점에서 정말 국민학교 마치고 또 중학교 중퇴하고 공장 가서 일하고 가게에서 일하고 또 부유한 집에 가서 더부살이 하면서 힘들게 모은 재산이 이제는 내 뜻대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산은 생겼는데 그 세대가 지금 저 40년대생부터 50년대 이제 크게 이걸 완성하는 게 베이비 부머 세대 아니겠어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당당하게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생활 패턴을 사회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문화가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모델들이 없는 겁니다. 그 전에 모델들은 쓸 일이 없는 우리의 선조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는데도 모델이 없으니까 안 쓰고 마는 거예요. 안 쓰니까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시간차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 빨리 줄여서 정말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하고 늙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세대에서는 유언장 쓰는 문화가 완성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훨씬 품격 있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삶을
당당하게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더라도 근데 법정 상속분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유류분이라고 네.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유언장 내가 안 써도 뭐 다 자연스럽게 또 법도 있고 정리될 텐데 뭐하러 부담되게 내가 유언장을 쓰냐 이렇게 이제 그 회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안 그래요. 이 세상에 그 뭐 저 이유 없이 죽은 귀신이 없다고 네. 다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지팡간에 있는 거 자식들이 나눠서 갖는다. 그때 그럴 것 같지만 거기에 이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가 유학 갈 때 돈 보태줬지 않아. 장사할 때 뭐 네. 했지 않아. 집 살 때 보태줬지 않아.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난 더 가져야 돼. 왜 똑같이 나눠?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싸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게 하는 것이 유언장을 쓰는 게 뭐 몇 달 학원에 가서 돈 내고 공부를 해야 된다든가 뭐 체력 단련을 엄청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네. 그저 내 뜻을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법적 네, 요건에 맞춰서. 안 해갖고 왜 자식들을 싸우게 만듭니까? 정말 안타깝고 책임 회피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막상 그래도 해야지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냥 편지처럼 쓰면 되는 건지 그런 좀 고민이 되는데 단체에서 그런 예, 그래서 저희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유언장을 쓰는데 관심 있는 분, 근데 막상 쓰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서 유언장 APC, 유언장 개론이란 책을 최근에 굿네이버즈의 후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유언장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무료로 상담하는 무료 변호사 유언 상담 봉사단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법적 조건을 갖추어서 그 핵심은 자필로 쓰고 그 재산, 생년월일, 뭐 주소 이런 것들의 재판의 소재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유언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 이름을 유언장 쓰기 운동 그러다가 아예 유언장 써보기 캠페인. 그냥 쉽게 네네네. 틀리든 맞든 뭐 법적 효력 너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하면 늦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해서 써보고 그럼 연말에 가서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고 좀 더 생각이 변화되거나 발전되면 고쳐 쓰고 이렇게 편하게 좀 연습 삼아 해보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일단 써보고 근데 써보고 나중에 고쳐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이제 이걸 사실 좀 재산이 좀 많이 다양한 형태로 있는 분들은 공증을 하거나 또는 변호사한테 일정 비용을 내더라도 네네네. 뭐든지 우리가 지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그렇죠. 인숙하거든요. 네네. 물건을 사는 거는 그 비싼 것도 쉽게 사는데 또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잘 정리하려면은 또 변호사는 전문인 또는 회계사의 전문 도움을 받아야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지금 당장 안 해보던 일을 하려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최악이죠. 그래서 일단 써보고 잘 좀 해가면서 다시 수정하고 검토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거는 좀 변호사한테 가면 좋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냥 완성된 형태로 자필 유언장으로 잘 보관하게도 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유언장을 쉽게 쓰고 쉽게 보관하는 게 필요한데 보관은 내 개인의 노력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 일본이 우리보다 이 고령화도 20, 30년 앞서갔다고 평가되는데 그러니까 그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일찍 부각이 됐고 대응도 선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정부가 유언장을 보관해 줍니다. 싼 가격으로. 몇 천엔, 그러니까 우리로 그래요? 4, 5만 원만 내면 해줍니다. 그래서 또 언제 요새 디지털 시대에 꼭 종이에 자필로 쓴 것만 인정한다. 이것도 정말 그렇죠. 너무나 네네. 그러니까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일본은 또 그 디지털 유언장을 네. 허용하는 쪽으로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디지털 유언장을 포함해서 쉽게 쓸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써봐야 됩니다. 쓰면은 내 생각이 정리되고, 그러니까 자주 바꿔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재산이 막 크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 없지만 내 생각과 인생에 대한 내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기 때문에 보다 성숙된 내용으로 담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주장은 일단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찢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네. 편하게 쓰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 그 일본은 그렇게 잘 하고 있다는데 국회에 좀 계시면서 그렇게 좀 국가에서 하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마침 드는데요. 이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의원께서 유언장을 공공기관이 보관해주는 도록 허용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법이 지금 상정돼 있는데 21대 국회의 문턱을 못 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해야 할 과제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이번 총선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좀 도움을 받고 싶으면 웰다잉 문화운동본부에 연락을 드리면 됩니까? 아니면 이 책을 좀 구매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아직 되나요? 비매품 그리고 교재로만 나온 거고요. 웰다잉 플러스 .org로 하면은 거기에 유언장 무료 상담 변호인단 안내가 나옵니다. 네. 많이 이용하셔서 어떤 쉽게 쓰는 유언장 문화가 좀 우리 사회에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수 비영리 단체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경제가 항상 여명이 있고 황혼이 있는데 우리는 여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스타트업도 얘기하고 뭐 실리콘밸리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황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도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 때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젊을 때가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 경제 활동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네. 그런 거기에 말씀으로 깊이 한마디 더 보태면 그야말로 진행자께서 여명이라 그랬는데 인생 다 살고 짜투리, 나머지, 보너스 이렇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 다 살고 은퇴하고 30년을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인생 2막 또는 3막으로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생으로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인생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인생 3막을 준비하는 거야말로 웰다잉 문화가 뒷받침해야 할 아주 중요한 새로운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진짜 웰다잉은 웰빙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황혼이 아니고 여생이 아니고 산막이다. 이렇게 주신 말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대표님 여기까지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점심 12시 반에 방송이 되는데요.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 12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광재 전 사무총장하고요. 잘 아시는 3프로TV의 이진우 기자 나오셔서 우리 경제 뭐가 가장 고민되는 문제인지 뜨거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월요일 12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